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예민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거 했어요? 라고 가볍게 물었을 뿐인데, 했다니까요? 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맞아요? 라고 확인했을 뿐인데, 맞다니까요? 라는 말과 함께 뭔가 공격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기분이 축 처지면서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마치 내가 답답하게 군 것처럼, 내가 너무 많이 물어본 것처럼, 내가 믿지 못해서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죠. 이상하게도 단순한 질문 하나가 나를 작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겪고 있지만 정확히 뭐라 표현하기 어려웠던 이 독특한 말투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까요체 화법입니다. 이 말투는 단순히 짜증나는 표현을 넘어서 당신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고 관계의 균열을 만들고 심지어 당신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까지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말투를 쓰는 사람 대부분은 자신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두 가지를 얻게 되실 겁니다. 첫째, 왜 이 말투가 이토록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지 심리학적으로 명확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앞으로 이런 말투 앞에서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고 당신의 감정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 까요체 화법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맞다니까요, 했다니까요, 한다니까요. 같은 표현들이죠. 언뜻 보면 그냥 자기 의견을 강조하는 평범한 말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맞아요와 맞다니까요는 똑같이 긍정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 뉘앙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맞아요는 단순한 확인이지만 맞다니까요는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이미 여러 번 말했는데 왜 자꾸 묻는 거야? 내 말을 믿지 못하는 거야? 내가 이해를 못해서 내가 이렇게 강하게 말해야 하는 거야? 바로 이런 숨은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직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하나 떠올려 볼까요? 회사 동료에게 자료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김사원님, 그 자료 올리셨나요? 올렸다니까요? 이 한마디에 당신은 순간 얼어붙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너무 자주 물어본 건가? 나를 귀찮게 여기시나?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그냥 확인했을 뿐입니다. 업무상 당연히 해야 하는 확인이었죠. 그런데 왜 당신이 잘못한 것처럼 느껴질까요? 여기서 중요한 심리학적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로 정서적 전염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강한 감정이 당신에게 그대로 옮겨붙는 현상이죠. 까요체 화법에는 방어성, 짜증, 불편함 같은 부정적 감정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뇌는 이런 강한 감정 신호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원시 시대부터 인간은 타인의 감정을 빠르게 읽고 반응하는 능력으로 생존해왔으니까요. 그래서 상대의 공격적인 톤은 우리 안에 자동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경보를 울립니다. 설령 당신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더라도 말이죠.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투를 습관적으로 사용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과도한 통제 욕구입니다. 까요체를 자주 쓰는 사람들은 대화의 주도권을 절대 놓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대화란 원래 주고받는 겁니다. 의견을 나누고 질문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상대방의 질문이나 의심은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맞다니까요라는 강한 어조로 대화를 종결시켜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마. 내 말이 정답이야. 이 주제는 여기서 끝이야.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대화적 지배라고 부릅니다. 대화를 통한 소통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지배를 시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내적 불안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겉으로는 가장 확신에 차 보이는 사람들이 사실은 속으로 가장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를 과잉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약점이나 불확실성을 감추기 위해 정반대의 태도를 과장되게 보이는 거죠. 까요체를 쓰는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이 틀릴까봐, 자신이 무능해 보일까봐, 자신의 권위가 흔들릴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가벼운 확인 질문조차 자신의 취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감추기 위해 더욱 강하고 단호한 어투로 무장하는 겁니다. 마치 겁을 먹은 동물이 자신을 크게 보이려고 털을 곤두세우는 것처럼요. 세 번째 이유는 정서적 공감 능력의 부족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말투가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무감각이라고 부릅니다. 타인의 감정 상태를 읽고 거기에 적절히 반응하는 능력이 발달하지 않은 거죠. 어린 시절 성장 환경에서 자신의 감정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거나 감정 표현이 억압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들에게는 내 말이 맞느냐 틀리느냐가 상대가 어떻게 느끼느냐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효율성에 대한 왜곡된 믿음입니다. 이들은 설명하고 설득하고 상대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시간 낭비라고 여깁니다. 내가 결론 냈으니까 그냥 따라오면 돼. 왜 자꾸 물어보고 확인하는 거야? 이런 마음가짐이죠. 특히 업무 환경에서 성과와 속도를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진짜 효율적인 소통은 명확하고 존중 어린 대화에서 나온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강압적인 말투는 당장은 시간을 아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를 해치고 협업을 방해합니다. 다섯 번째는 인정 욕구의 미성숙한 표현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확신하며 말하는데 이제 내 능력을 인정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진정한 인정은 강요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일관된 행동과 결과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건데 말이죠. 까요체는 그 인정을 말투로 강압으로 빠르게 획득하려는 시도입니다. 자, 이제 이 말투를 쓰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했으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말투는 듣는 사람에게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째, 자존감이 서서히 깎입니다. 매번 했다니까요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당신의 뇌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뭔가 답답하게 하고 있구나. 내가 이해가 느린가 봐. 내가 너무 많이 물어보나 봐.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당신은 점점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게 됩니다. 질문하는 게 두려워지고 확인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집니다. 이건 심리학에서 말하는 학습된 무기력의 한 형태입니다.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느끼고 시도 자체를 멈추게 되는 거죠. 둘째, 관계에 균열이 생깁니다. 건강한 관계는 안전한 소통 위에 세워집니다. 내가 질문해도 괜찮고 의심해도 괜찮고 확인해도 괜찮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까요체 화법은 이 안정감을 무너뜨립니다. 이 사람한테는 편하게 물어볼 수가 없어. 뭘 물어보면 짜증낼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당신은 점점 그 사람과의 거리를 두게 됩니다. 직장 동료라면 필요한 소통도 최소화하고 가족이라면 대화를 피하게 되고 친구라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셋째, 당신의 의사소통 패턴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오랫동안 까요체에 노출되면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로 흐르게 됩니다. 하나는 극도로 수동적이 되는 겁니다. 아예 의견을 내지 않고 질문도 하지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다른 하나는 그 말투를 따라하게 되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그 공격적인 말투를 내면화해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넷째,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이 생깁니다.
매일 출근해서 상사의 까요체를 들어야 한다면, 매일 집에서 배우자의 까요체를 들어야 한다면 당신의 몸과 마음은 계속 긴장 상태에 있게 됩니다. 오늘은 또 어떤 말로 나를 불편하게 만들까? 내가 뭘 물어보면 또 짜증낼까? 이런 얘기 불안이 쌓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만성적으로 높아집니다. 이는 수면장애, 소화장애,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말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건강까지 해치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께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까요체 때문에 상처받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답답해서도 아니고 당신이 이해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건 정상적인 감정 반응입니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연결되고 언어를 통해 상처받도록 진화했습니다. 말투가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언어적 공격을 받을 때 우리 뇌의 통증 처리 영역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물리적 고통을 느낄 때와 비슷한 뇌 영역이 반응한다는 거죠. 그러니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 상처, 분노는 모두 정당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지 마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까요체 앞에서 상처받지 않고 나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을 분리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대의 말투와 당신의 가치를 분리하라는 겁니다. 상대가 했다니까요 라고 말할 때 당신의 뇌는 자동으로 이렇게 해석하려 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하지만 여기서 멈추고 의식적으로 다르게 해석해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건 저 사람의 의사소통 방식이 서툴기 때문이야. 이건 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저 사람의 불안과 통제 욕구의 표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 말투가 당신의 마음 깊숙이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재구성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감정 반응을 바꾸는 기술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대가 까요체를 쓸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되뇌세요. 저것은 저 사람의 문제이고 나는 내 평정심을 지킨다. 이 한 문장을 주문처럼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감정이 먼저 반응하거든요. 하지만 연습하면 점점 자동화됩니다. 뇌는 반복을 통해 새로운 패턴을 학습하니까요. 두 번째 전략은 감정이 아닌 내용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상대가 맞다니까요 라고 말하면 그 강한 어조는 완전히 무시하고 내용만 중립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맞을까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당신이 차분하고 중립적인 톤을 유지하는 겁니다. 상대가 감정적으로 나와도 당신은 사실과 내용에만 집중해서 대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당신의 감정이 보호됩니다. 둘째, 상대방도 점차 톤을 낮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 강한 어조가 효과가 없다는 걸 무의식적으로 학습하게 되거든요. 세 번째 전략은 시간을 버는 겁니다. 그렇게 확신하시는 주된 근거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알려주시겠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대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까요체는 빠르게 대화를 종결시키려는 시도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정중하게 추가 정보를 요청하면 상대는 설명을 해야 합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상대도 자신의 어조를 조절하게 되고 당신도 감정을 추스를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결정권을 회수하는 겁니다. 중요한 사안이니 제가 다시 한번 확인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의 힘은 대단합니다. 까요체로 당신을 압박하려는 시도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당신이 판단하고 결정할 시간을 확보하는 거죠. 상대가 한다니까요 라고 말해도 네, 그럼 언제쯤 완료되는지 다시 확인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라고 대응하면 주도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다섯 번째,
때로는 물리적 거리가 필요합니다. 대화가 감정적으로 너무 격해졌다면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또는 물 좀 마시고 올게요라고 말하고 자리를 뜨세요. 몇 분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당신의 감정도 가라앉고 상대의 감정도 식습니다. 돌아와서는 다시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가면 됩니다. 6번째, 필요하다면 명확한 피드백을 주는 겁니다. 만약 상사, 동료, 가족 중 누군가의 까요체가 반복적으로 당신을 힘들게 한다면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비난이 아닌 관찰을 전달하는 겁니다. 팀장님,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제가 확인 질문을 드릴 때 했다니까요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면 저는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앞으로는 네, 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도 더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며 말하는 겁니다. 상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감정과 필요를 공유하는 거죠. 이런 대화가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하지만 이 한 번의 대화가 앞으로 수백 번의 불편함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7번째,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겁니다. 만약 상대가 당신의 피드백을 무시하고 계속 까요체를 사용한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선택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식의 대화를 계속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화할 수 있을 때 다시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자리를 떠나세요. 이건 무례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정당한 행동입니다. 8번째, 지지 체계를 만드세요. 까요체에 시달리고 있다면 이 경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나누세요. 친구, 가족, 동료 혹은 상담사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공감을 받는 것만으로도 큰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이 보지 못한 관점이나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도 저에게도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혹시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까요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그런 말투를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바쁘거나 여러 번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투일 수 있습니다. 잠깐 스스로를 돌아볼까요? 직장에서 같은 질문을 또 받았을 때 말했다니까요라고 대답한 적 있나요? 가족이 확인 질문을 했을 때 했다니까 라고 짜증 섞인 어조로 말한 적 있나요? 친구가 당신의 말을 의심할 때 맞다니까라고 강하게 말한 적 있나요?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지금이 바꿀 기회입니다. 당신의 말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런 의도가 전혀 없어도 말이죠.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했다니까요 대신 네 했어요 또는 네 했습니다라고 말하세요. 맞다니까요 대신 맞아요 또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하세요. 한다니까요 대신 네 하고 있어요 또는 곧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세요. 딱 하나만 빼면 됩니다. 다니까라는 표현만 빼면 됩니다. 그러면 같은 내용을 전달하면서도 훨씬 부드럽고 존중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받아서 정말 답답하다면 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상대를 공격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하세요. 아,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명확히 전달하지 못한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 당신의 답답함을 표현하면서도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당신이 말투를 바꾸면 상대방의 태도도 바뀐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서로를 따라합니다. 당신이 차분하고 존중하는 말투를 쓰면 상대도 점차 그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반대로 당신이 공격적이면 상대도 방어적이 되거나 공격적이 됩니다.
당신의 말투를 바꾸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위한 겁니다.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은 더 나은 관계를 만들고 더 많은 협력을 얻고 더 평화로운 환경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해서도 더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야. 나는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야. 이런 자기인식은 당신의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까요체 화법은 단순한 말버릇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통제 욕구, 불안, 공감 능력 부족, 왜곡된 효율성 추구, 미성숙한 인정 욕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투는 듣는 사람의 자존감을 깎고 관계를 해치고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이 말투의 희생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을 분리하고 내용에만 집중하고 시간을 벌고 결정권을 회수하고 필요하면 명확한 피드백을 주고 경계를 설정하세요. 당신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소중하고 당신의 의견은 존중받아 마땅하고 당신은 건강한 대화를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이 말투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지금이 바꿀 기회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의 모든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배운 대처법들을 실천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다시 예전의 패턴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책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당신이 더 건강한 소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들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배우고 성장하고 더 나은 대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까요체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고 당신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낼 수 있는 용기 말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 주지 않는 부드럽지만 명확한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망칠 수도 빛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빛나게 하는 쪽을 선택해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혹시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경험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해결책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는 또 다른 인간관계의 고민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근육이 더욱 단단해지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